네, 딱 30분 요즘 뜨는 트렌드를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코너 트렌드집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 시원한 과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요. 뭐 안 해보셨나요? 좀 요즘 과일들 전보다 더 달고 좀 맛있어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 싶네요. 알고 보면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속에서 품종 개발과 또 재배 기술 그리고 농업 현장에 끊임없는 연구가 숨어 있다고 하죠. 특히 기후 변화로 농업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이 좋은 품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경쟁은 물론 품종 개발의 중요성 또한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트렌드집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이 기후 변화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품종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 미래 농업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스마트 농업연구과 과수팀장이시죠? 윤홍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기관인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예. 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 예산, 우리 충절의 고장 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은 저희 농업기관은 크게 보면 진흥청, 그 밑에 저희 같은 각 도의 충남 농업기술원, 그 아래에 이제 주로 지도와 보급을 하는 센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네네네. 학교 이렇게 산학협동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중에 저희는 과수 연구 쪽에 지금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수 연구 쪽을 주로 하고 예, 계시는군요. 스마트 농업 연구과라고 하면 뭐 기술 개발이나 뭐 재배 방식 개선을 통해서 예,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보기 많이는 가장 크게는 품종 문제. 예. 품종 문제. 그다음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농가들한테는 기술 보급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걸 다 그냥 시스템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네. 생태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주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종합적인 연구기관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농업도 단순히 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차원을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기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예예. 이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떤 게 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으세요? 예. 기후 변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 굉장히 빠른 트렌드 AI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힘들잖아요. 똑같이 농업에서는 기후 변화가 그 정도 빠르게 다가옵니다. 음. 불행히도 동물들은 더우면은 도망가죠. 네네. 시원한 곳으로. 네네. 식물은 그 자리에서 그걸 뭐 버티고. 물고기도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뭐 더 이제 따뜻하고 시원한 곳으로 간다든가 예, 그러죠. 맞습니다. 식물은 못 옮기네요, 그러고 못 보니까. 옮기죠. 네. 결국에 이게 적응하고 스스로 이거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게 단순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농가에는 소득의 문제가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전체는 식량 안보와 직결이 됩니다. 또 소비자들은 가끔은 그전보다 훨씬 더 비싼 과일을 사 먹어야죠. 왜냐하면 음.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도 들어가고요. 그러네요. 기술도 더 많이 개발하고요. 결국에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가 없이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농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인류 역사와 똑같이 에너지가 한 축으로 가듯이 식량도 우리 삶과 음. 똑같이 한 축으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예, 적용시키기에도 쉽진 예, 않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나왔던 이 귤이 막 맞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뭐 맞습니다. 자라난다거나 예, 예.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는 그렇게만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게 대구가 사과의 그렇죠. 고장에서 대구하면 사과죠. 예. 사과가 없어졌죠. 사과가 아예 안 나나요? 아예 안 나지는 않겠죠. 예. 근데 대부분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똑같은 품종, 예를 들면 우리가 추석 사과라고 하는 홍로 같은 경우를 네네네. 어, 저희 같은 경우 예산 지역에서 보다가 꽤 추운 강원도나 우리가 전라도 무주 같은 산간 지역에서 보면 다른 품종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식물들은 기후에 민감하게 민감하군요.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듯이 강원도는 지난 10년간 한 2배 정도 이상의 재배 면적이 늘고 반대로 어느 지역인가 더운 지역에서는 그만큼 또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심각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식물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적응해서 네네.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 연구하는 분, 그다음에 농가들이 노력으로 최대한 그것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렇군요. 하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식물을 도와주는 연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또 하나가 생리장애죠. 네. 기후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농업이라는 걸 꼼꼼히 따져보면 재해가 적은 지역이 주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뭘까요? 태풍이 적은 곳 아니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같이 장마처럼 긴 비가 없다든지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은 지역의 농사가 잘 되거든요. 또 토양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변화가 심해진다는 것들은 그만큼 생산하기도 힘들어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할 여러 가지들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음. 아주 많습니다. 네. 쉽게 한번 해볼까요? 비료를 예전에는 1g을 줬습니다. 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줘야 되나요? 미생물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아. 분해 속도가 빨라서 그러네요. 주어야 할 양과 그다음에 식물의 속도에 맞춘 그 양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아주 소소한 것부터 아까 재해라고 했죠. 사과 가격이 2023년에서 24년 사이 1년 사이에 막 한 70% 80% 금사과 기억하시죠? 네네. 그것도 기후 변화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피해를 최소화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현장에서는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품종 개발이나 재배 기술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네.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단기와 이제 장기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급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그런 단계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이런 더운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인류와 똑같이 적응했다는 것들 아니면 제일 초창기에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야생에 있는 맛있는 사과나무, 포도나무를 몰래 심어다가 자기네 정원에 넣고 그렇죠. 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심었던 것이 농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보다 보면 조금 추운 지역에서도 살고 더운 지역에서 살던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워지면 더운 지역에 적응했던 품종들을 갖다 심고 그것들을 교배하고 육중해서 만드는 게 새로운 품종이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그걸 또 연구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재배법이나 우리가 이런 피해를 취소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농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새로운 품종에 적응시키고 그것을 보급시켜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 이게 이제 농업 기후 변화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심어서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점들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식물이 이 땅에 잘 맞겠구나. 이렇게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샤인머스켓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나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품종 전략의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샤인머스켓은 사실 일본에서 처음에 개발됐었던 품종인데 네. 이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재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제 재배를 해서 좋은 품종이니까요. 네. 우리 농민들이 많은 이제 거기에 이득을 좀 보기도 했고 농업 경쟁력, 특히 포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누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산업화하고 경쟁력을 이루듯이 우리 또 품종 개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고 근데 사람들은 품종 개발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걸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그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그렇죠. 것인가 적용시킬 것인가 예.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재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가 충남 농업기술원 소속의 딸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딸기가 30년 전 하면은 대부분 95% 이상이 일본에서 품종이 만들어져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 품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몰랐네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95% 이상이 대한민국 품종으로 돼 있고요. 그렇군요. 동남아나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딸기를 먹는 것을 일종의 그 자부심으로 느낄 만큼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예, 농업의 산업이라는 것이 한 번에 올라가기는 쉽지만 일단 올라가고 준비되게 되면 다시는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해저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농업 경쟁력이고요.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 결국 좋은 과실, 농민은 생산 소득을 얻고 가공 산업들이 또 개발하게 되죠. 축제도 나오죠. 부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후방 산업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거기에 인해서 시너지 효과나 융복합으로 일어나는 것 경우가 농업도 꽤 많습니다. 다만 약간 느리고 장기적이고 우리가 이게 식량 안보라고 해서 안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안는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면서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딸기의 예를 들어 주시니까 뭐 바로 이해가 되네요. 예전에 딸기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일본산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일본산 장이 딸기 이런 거.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로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많이 하죠. 수출하죠. 근데 딸기만 수출할까요? 딸기 품종의 로열티 말고 뭐가 또 또 뭐가 수출? 있어요? 하우스요. 하우스요? 예. 하우스가 뭐예요? 비닐 하우스, 유리 하우스 이런 시설이나 아, 장비 수출하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만큼 좀 쉽게 재배하려고 어. 여러 가지 나와 있던 기술들이 또 수출이 되겠죠.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도 또 수출이 되겠죠. 그것은 끊임없이 또 다른 부와 다른 것들을 창출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포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와인. 와인. 예. 맞습니다. 네. 포도가 만든 그 경제적 부가치보다 와인이 만들어내는 부가치들이 훨씬 그렇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하나라고 보기보다도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기본은 생산 산업이고 그 생산 산업은 생명 산업이라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이제 수출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봤고요. 똑같이 생각하면은 원유처럼 또 언젠가 어떤 선에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의 4분의 3의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지키면서 또 다른 부를 창출하고 어떻게 또 다시 앞으로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국 농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요 지점들은 좀 더 꼭 좀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은 품종 주권, 종자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자 주권. 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전자원이라고도 얘기하죠. 유전자원. 예, 우리가 골드 시드라고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파프리카가 지금 종자를 팔았을 때 옛날 금값에 비유될 만큼 가격이 비쌌습니다. 옛날에 파프리카 많이 못 먹었어요. 피자에 있는 것만 보고 피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종자의 값어치가 중요해지고요. 그 종자를 만드는 것들은 유전 자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유전 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업들도 되고요. 또 그 품종을 또 개발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죠. 어쨌든 품종에 관련된 것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AI입니다. AI도 스마트팜이라고 쉽게 표현되는 것들이죠. 네네네. 농업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되면서 기본 산업이면서 가장 또 하이테크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더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그만큼 시장이 넓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져 있는 시장일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적 그 특징을 양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한국의 이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해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농업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어느 경제 산업이든지 덩치가 어느 정도 커야 산업이 돌아가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우리가 효율성 어쩌면 생산의 농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낼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시작됐었잖아요. 네. 그런 약간 척박한 조건에서 계속 개발됐었던 이 기술들이 계속 발달되고 발달되면서 결국 지금 같은 이제 대한민국
특히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스마트팜을 적용시킨다든지 충분한 인적 자원들 그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다행히도 그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은 AI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접목도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빠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농업도 스마트팜이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또 이쪽 스마트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이 좀 많이 변하고 있죠. 현장에 또 계셔서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 우선은 정책적인 면도 사실 있고요. 우리가 음. 이제 어쨌든 그 모든 산업은 인재 싸움입니다. 네. 누가 얼만큼 그 충분한 자원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을 하느냐. 그 이제 젊은 층들한테도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적성이라고 있습니다. 어. 농업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적성이 농업도 맞는 사람이 있군요. 그렇죠. 어. 약간 그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가를 오래 길러본 경험이 없어요. 뭐가 제가 손만 대면은 걔는 예, 좀 안타깝게 좀 아닙니다. 그렇게 이게 되고 그래요. 사람이 또 모르는 자기의 적성을 찾는 경우도 있기 그런가요? 때문에 그건 아. 직접 우리가 해봐야 네.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그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쟁력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반도체나 AI처럼 최첨단 산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거쪽이 생기지 않은 다른 우리가 블루오션처럼 남들이 찾는 틈새 시장처럼 아니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 맞는 경우는 젊은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앞으로 투자해 볼 만한 미래 값어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느끼고요. 실제로 농업에서도 그런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에서도 청년들의 많은 기회가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스마트팜 하면 기본적으로는 생산 위주의 산업 중심으로 아직은 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첨단 유리온실 같은 데서 생산량을 높이는 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수직농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직농법 위로 이렇게 그렇죠. 그 오이가 저 위로에서 나고 막 그겁니까? 아주 또 컨테이너 농업이라고 됩니다. 예. 예전에는 결국에 온실처럼 하우스에서 졌는데 컨테이너에서. 언젠가는 컨테이너에서 네. 아니면 서울시의 지하철 그거 봤어요. 역에서 지하철 여기서 기르고 있는 거. 예, 예. 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미래 농법이나 미래 산업들로 가야 할 방향들입니다. 농업은 평면이라고 생각되죠. 네네. 왜냐하면 햇빛이 위에서 비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평면으로 그렇죠. 평면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러면 최대한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입체로 쌓아올리는 입체로, 방식이 아. 가장 우리가 똑같은 면적에서 가장 높은 생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위 아래에서 다 생산이 가능하다면 예. 근데 좋겠죠. 불행히도 자연에서는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토양이 없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광을 인공 광원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배들 이런 게 하겠죠. 에너지가 조금 절약되겠고 가장 대표적으로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자님도 지나가시다가 마트를 들렸는데 아우 그럼요. 왜 배추가 시들었다. 안 왠지 사죠. 다른 마트도 안 가지잖아요. 네, 상추 막 시들시들하고 이러면 냉장고 있는 것도 다 못 먹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로컬 푸드처럼 자기 지역에서 가장 신선한 상태로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죠. 네. 우리가 어쩌면은 농약이나 이런 거로부터 가장 자기를 보호하고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싶겠죠. 결국에 그렇게 조절된 농산물에선 병해충 방제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농업으로 가고요. 유기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으로 가기 전까지는 저는 어쨌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 돼야 한다. 당연하죠. 예. 예. 돈이 안 되면 산업이 클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잘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한다면은 앞으로 그 농업이 그 청년 중심으로 왜냐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핸드폰 저도 지나이다 보니까 벌써 여러 가지 어플만 와도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그쵸. 요즘 또 이렇게 키오스크 하시기도 그 어르신들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결국 변화와 이런 거에 적응했고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그 산업을 이끌어야 하는데 농업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도 변할 것이고 그 변화에 맞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올 테니 그 안에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맞습니다. 이해해 예, 보면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나 제조업과 달리 농업이 작물의 생장 주기와 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고 거의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또 실증도 타 산업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한번 이 일을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기까지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농업의 특성이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돈도 초반에 설비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야 되니까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죠? 적성. 적성. 약간 그게 적성이 맞는 친구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래가 있듯이 충분히 값어치도 있고 또는 어쨌든 경쟁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충분한 또 시장이 굉장히 열려 있고요. 아주 더 깊이는 우리가 바이오 산업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이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농업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요.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을 했었을 때 첫 번째로는 저는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경험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취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또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건 식량 안 보지 않습니까? 이 산업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은 어떤 투자적으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네네네. 것들을 충분히 믿을 수도 있고요. 믿고 따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농업하면은 어때요? 왜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파는데 농업을 하면 꼭 작은 면적에서 아까 면적이 제한이 되긴 하지만 기술까지 제한이 되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봐왔던 옛날부터 모습들. 왔던 관습적으로 됐던 맞아요, 여전히 맞아요. 탈피하지 못했던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도 몇 년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술들도 똑같이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인프라보다 굉장히 그런 게 잘 돼 있고 정밀농업이나 우리가 그런 환경 같은 것 계측 산업들 또 농업적 기반들 사실은 스마트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다. 예. 축적돼 있는 데이터들. 그렇죠. 예.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로봇 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력을 많이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모으고 계속 축적해서 그것들을 실질로 로봇이나 자동 수학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여건이 좋은 데도 없고요. 정부 정책적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준비한 자만이 어쩌면은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남들 다 아는 대로 몰려들었다가는 결국에 길목을 기다리고 오늘 누군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런가요? 누군가 생각하지 않았었을 때 거기까지 준비하고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개념으로 농업을 좀 이해하면서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아주 절묘하게 접목돼 있는 산업이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만이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 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아마 반도체로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좀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거에 좀 집중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청년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잘 돼 있는 데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고 이제 발전 단계가 되고 내가 들어가서 키울 수 있는 곳으로 한다면 예.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 문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지점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등이 살아남는 사회잖아요. 누가 얼마만큼 결국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농업이 가지고 있는 1등이라는 개념들은 해저가 넓어서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 한번 어느 정도까지 안정되면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그럼요. 돈으로 예, 굉장히 예. 안정될 수도 있고 제가 정서 산업이라고 했었는데 농업에 대한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고 누구나 그런 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이 좀 열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네. 재미도 있습니다. 사실 가다 보면 굉장히 만족하시는 젊은이들 아니 근데 또는 박사님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여요. 아니 재밌습니다. 너무 되게 친근해지고 박사님이 말씀해 주니까 뭔가 재밌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유, 오늘 그런데 많은 청년들한테 아마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정부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교육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육과 약간 현실이 약간 괴리된 느낌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우리도 산업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인재를 교육시켜야 할 이런 시스템들이 아니라 하나로 쭉 연결돼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윤홍기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